많아요. 할 게 많아요. 자, 나 괴롭힐 거예요? 알겠어요. 뭐 얼마든. 이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거 잡설한 거 다 찍혔는가 싶어서. 마이크 꺼서 괜찮아요? 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강 듣고 계시는 분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이거랑 관계없는. 아시겠죠? 고민 안 하셔야 돼요. 의식이 돼요. 자꾸 지랄한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다 막 글 써요. 막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요. 말하면서. 왜 화를 내요? 그래서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지금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부동산 금융에서 배웠고 이제 부동산 증권에서 배웠어요. 부동산 증권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지분증권, 부채증권 배웠고 그 중에서 부채증권에서 MBS만 떼와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부동산 증권에서 중요한 것들 PF라든지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지금 강원도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PF, ABCP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부동산 금융입니다. 38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하고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용어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PF 대출에 대한 정의만 설명드리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PF 대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사업성 또는 사정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너가 앞으로 할 이 사업이 전도유망하면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돈 빌려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랑 관계없이. 감 잡았어요? 너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PF 대출은 모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프로젝트 금융은요, 너의 미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라니까. 너의 사업성,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앞으로 돈 벌겠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의 앞날을 보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수익이 크겠어요? 수익이 돈을 많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겠네요. 상대적으로. 자,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를 보고? 너의 미래의 장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은 가진 게 많이 없지만 이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은 아이템이었던 거지. 그거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똑같은 말 하는데 왜 알아 그래요? 걔가 똑같은 말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의 장래 가능성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배달의 민족 생각해봐요. 배달의 민족이 불과 몇 년 만에 컸는데. 그쵸 여러분?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의 장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위험을 감수했죠? 맞죠? 수익이 크겠어요? 네,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에 대한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말이 돈을 빌렸다는 얘기겠지. 누가?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미래 사업성이 좋을 것 같은 사람한테, 좋을 것 같은 사업에다가. 맞죠? 오케이.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2번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 또는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제한소구 금융의 형태이다.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비소구 무슨 뜻이냐면요. 너 사업 망했을 때 돈 돌려주라고 얘기 못한다고. 하이 리스크. 이게 하이 리스크를 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하이 리턴도 크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오직 그 친구의 사업 아이템의 장래 가능성 뭐 돈을 빌려준 거야. 왜? 네가 망해도 돌려받지 않을게. 대신에 네가 성공했을 때 나한테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겠네. 이거라고요. 이게 프로젝트 금융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비소구. 그러니까는 돈 내놔! 라고 못한다고요. 제한소구 금융 형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 감 잡았죠?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됐어요. 얘가 망해버렸다고 사업하다가. 망했죠?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겠죠? 안 줘도 되죠? 왜? 비소구 금융이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가 곤란해지죠. 맞죠?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감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PF 대출을 과하게 줬다가 망해버렸죠. 그 사업이. 그 사업상이 수익을 못 창출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돈 빌려준 기업들이 연쇄 줄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 뜻이에요. 여러분 PF 대출 전문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쟤네가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업이 수익을 못 발생시켜서 부도를 내버리니까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는 그 뜻이에요. 좀 더 깊게 얘기는 해드리긴 좀 어렵네요.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그게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안 어렵죠? 자, 그 뜻이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많이 해줘요. 은행 가게 왜 그 막 새마을 금고인데 가서 물어보시면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건축업 하시는 분들한테 PF 대출 많이 해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죠. 금융기관이 금리를 높게 설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지. 왜? 너의 장래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연하겠네. 왜? 얘가 하이 리스크를 감당했으니까 돌아올 때도 하이 리턴이 돌아와야지. 맞죠?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4번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인 모 기업과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기업으로 취급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내가 중소건설업체예요. 근데 이미 이거 돈을 많이 빌려왔단 말이에요. 내 그거 밸런스 시트에 그 계좌에 대차대조표에. 근데 이거를 보고 금융기관은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근데 프로젝트 금융은 왜 좋냐면요, 이것과는 별개로 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부외 금융이라는 거예요. 쌤, 부외가 뭔데요? 장부 외의 금융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PF 대출은요, 사실은요, 뭐 삼성물산, 뭐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이런 대기업들한테는 되게 유리하죠. 왜냐? 얘는 돈을 빌릴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빌려도 신용도도 좋고 회사도 탄탄하니까 빌릴 수가 있는데, 중견기업들이 정말 좋은 부위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빚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PF를 쓰는 거예요. 감 잡았죠?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면 PF 대출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네, 2, 30억짜리 이렇게 새로 이렇게 원룸 올리고 빌라 올리고 할 때 PF 대출 해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많은 기관들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인 모기업과 법률적 경제로 완전히 독립된 계좌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부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부 외의 금융이라는 뜻이에요. 장부 외의 금융.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은 위탁 에스크로우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에스크로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전자상거래 때문에 도입이 된 거예요. 즉 돈이 직접 안 왔다 갔다 하고 온라인 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5만 원이 넘으면 써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 제가 A와 B가 둘이가 거래를 해요. 근데 얘가 돈을 직접 주면은 얘가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럼 돈 떼인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C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내. 그리고 얘도 C에다가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뒤에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얘가 나눠주는 걸 에스크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아이템 매니아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얘 둘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중간에 사람을 하나 더 넣어서 얘가 돈 보내고 확인, 얘가 물건 보내고 확인 눌렀을 때 얘가 같이 보내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나오죠. 왜? 확인을 누르면은 전송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오케이? 네. 직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네요. 감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센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돈을 빌리면요,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봐요. 사업계획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내가 돈 빌려주는데 내가 너의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맞죠? 나중에 네가 망해도 돈 달라고 못하고, 그쵸?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빚도 나는 모르겠고, 왜? 부의 금융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정보를 요구해요. 사업계획서 보여주세요. 막 나와서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적으로 센스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잠깐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뭐 보고 돈 빌려준다고요?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사업성, 미래의 돈 벌 수 있어, 이걸 보고 빌려준다고요. 오케이? 감 잡았어요? 망했을 때 금융기관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좀 더 고급화 시키면은, 좀 이렇게 정제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비소구 금융, 제한금융. 자, 이게 나중에 모기업에 요거 돈 빌렸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이 기존의 장부랑 새로운 장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거니까. 새로운 장부에 내가 5천만 원 빌렸다라고 딱 뜨는 거예요. 나머지 과거에 있었던 부채 자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맞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하면요, 금융기관은요, 높은 수익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릴 수 있겠네. 이거예요. PF는. 이것만 정리되시면 돼요. 장래 현금 흐름 사업 자체를 담보로 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비소구 금융이구나. 이게 뭔데요? 망했을 때 돈 달라고 못한다. 맞죠? 사업주인 모기업과 다른 장부를 쓴다. 왜? 기존에 내가 빚을 지고 있거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외 금융이라는 거지. 성공하면은 금융기관도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이 많은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는 금융기관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네요. 오케이? 이거예요. 자, 문제 풀러 갑니다. 역시 32회 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자, 2번.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나왔죠?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하시고요. 틀린 것은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옳은 거 고르러 갈게요. 오케이? 자,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죠. 너의 장래에 유망한 사업성이 있느냐 이걸 본다고. 미래 현금 흐름인 거지. 감 잡았어요? 미래 현금을 쓰셔야 돼요. 오케이. 2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돼요? 안 되지. 왜? 부외금융. 부외금융이고 자산이니까 아니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을 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100%. 이렇게 만약에 제 말 들으시잖아요. 근데 학교로 무조건 점수 잘 나오게 해드릴게요.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푸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됐대요. 부실화.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뭔데? 비소구금융 혹은 제한금융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프로젝트가 부실화됐어요. 대출 기간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못 받죠.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어요. 왜? 돈 못 받으니까. 돈 달라고 못 하니까.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이 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돈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잖아. 답 3번이에요. 아, 죄송해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빌린 사람이 임의로 관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따로 하거나 위탁하거나 에스크로 하겠지. 맞죠? 그럼 1, 2, 3, 5번 틀렸네. 답은요? 4번. 무슨 말이고 하니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PF 대출 하면요.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업성만 장래 유망하다면 이거 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혜택을 줘야 되겠지. 근데 PF 대출 누가 많이 한다고? 영세, 중소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법인세 감면에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현대차 있잖아요. 조지아주에 들어가고 있는 현대차. 공장이 거기 생겨요. 미국 조지아주 쪽에, 애틀란타 위쪽에 코카콜라 본사 있는 쪽. 조지아주의 주도가 애틀란타거든. 몰랐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법인세로 막 싸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법인세 막 몇 년간 감면해 주세요. 이런 얘기 이렇게 정부랑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 뭐 중소기업체라도 내가 사업성만 좋으면은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기타 첫 번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원래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얘기하죠. 원래 트러스트가 믿다라는 뜻이죠. 트러스트 신탁, 트러스트니까 신탁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고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신조리 증권에서 그 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채권형에서 MBS가 개별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지분형 신조리에서 리츠가 개별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쌤, 그럼 PF는 뭔데요? PF는 신조리에도 없고 메자닌 신전 후에도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부채겠죠. 그래요. 그거예요. 뭐가 어려워? 됐죠? 부동산 투자회사. 요건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가끔씩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도 할 수 있고요. 리츠 쳐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한글로. 그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일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잠깐만. 내가 아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배당이라는 말 딱 떴죠? 배당은 지분이 하는 거예요? 채권이 하는 거예요? 맞죠? 비켜볼게요. 지분 투자잖아. 실제로 그 주식시장에 가서 이렇게 리츠를 사면은 배당을 줘요. 왜? 내가 걔네 지분을 산 거니까. 그래서 배당을 줘요. 배당 말이 나왔잖아. 지분하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에 내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회사에 맡겨가지고 얘가 하는 거에 대한 수익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직접의 간접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잖아. 맞죠? 돈도 없고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면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전문가들이 많겠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들이 많겠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들 누가 하냐면요.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산관리회사의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석사는 3년 이상. 쌤, 왜 3년이에요? 석사 2년 빼주는 거야. 그거예요. 안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 나는 돈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이 투자회사 리츠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지분 형태로. 오케이? 그래서 리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요. 주식시장에서. 모아서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리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만약 주식을 샀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얻을 수 있겠네요.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서 얻는 시세 차익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내가 그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받아요? 배당을 받겠네. 그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는데, 자기, 위탁,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설명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투자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자, 실제로 있냐고요? 네. 실제로 있어요. 길 가다가 보시면 이렇게 리츠 적혀 있는 것은 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실제가 있어요. 얘네는 본점 말고 지점도 둘 수도 있고요. 상근 직원, 상시 근무하는 직원도 둘 수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고요.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상근 임직원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이다. 이 상근 임직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로 5년 이상,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부동산 관련 학위 석사 이상으로 3년 이상 하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는 밥만 먹고 부동산 투자 회사만 연구만 하는 거지. 오케이? 그거예요. 자기관리. 자, 두 번째,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 갈게요.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명목회사, 전문용어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회사, 명목만 있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명목 회사고요. 회사의 자산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상근이나 임직원을 두지 못하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잠깐만 앞에 다시 넘어가 볼게요. 똑같으니까 자기관리는 지점 있어요? 지점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있네요. 본점 외에 지점 둘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위탁관리 볼게요. 얘는 직원 지점 있어요? 지점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라니까. 종이상에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라고. 페이퍼 종이 회사. 감 잡았죠? 지점 없고 직원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고.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상근 임직원 두지 못하고요. 본점에 지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기업 구조조정도 똑같아요. 명목이고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 많이 맞았죠. 기업 구조조정 많이 맞았죠. 직원들 자르고 안 되는 사업들 철수시켜버리고 그런 것들. 하는 투자회사로서 회사의 자산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역시 위탁하고 상근 임직원도 없고 본점의 지점도 없고 똑같잖아. 그냥 맡기는 거고 얘는 기업 구조조정 회사를 하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성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38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요거는 설명드려야 돼. 요 표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요 표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요 표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중간쯤에 보시면 현물 출자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보이시죠? 요것만 요렇게 묶어주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현물 출자 설립 최저 요것만 요렇게 묶어주세요. 오늘 요것만 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으니까 요 내용만 가지시면 돼요.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묶으셨어요? 그렇게 고쳐보세요. 자, 리츠의 유형은 세 가지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기, 위탁, 기업, 구조조정. 감 잡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설립하려고 해요.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설립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관리는요. 설립 자본금을 얼마 가져와야 되냐면요. 5억을 가지고 와야 돼요. 5억을. 오케이? 자, 그리고 위탁하고 기업 구조조정 죄송해요. 씹혔네. 기업 구조 조정은요. 얼마나 가져와야 되냐면요. 3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언제 네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하러 올 때 자기 관리는 5억, 위탁 기업 구조 조정은 3억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얼굴, 키, 생김새 모든 환경 다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자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우리 자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5억하고 3억 늘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5억 가지고 온 사람이 우리 자기인 거예요. 감 잡았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은 5억이에요. 나머지 위탁, 기업 구조정은 알게 뭐야. 다른 조건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모든 조건 똑같다니까. 부모님 조건 똑같고 차도 똑같고 외모 생겨서 다 똑같아요. 남자분들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5억을 들고 오면 좋겠어요? 3억을 들고 오면 좋겠어요? 5억을 들고 오면 좋겠지. 3억 가지고 요즘 좀 힘들어요. 서울에 아파트 못 사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다 같이 5억 보태가지고 사면 되잖아. 저 10억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중위값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들었던 제자님들은 꼭 이 얘기를 해요.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얼마인지 몰라. 까먹었어. 이미 시험지 3년 전에 까먹어서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얘기는 해요.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그래서 몇 억인데 얘기하면은 한 7억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거든. 근데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 조정에서 사람들이 5억, 3억이 나왔을 때
자기는 몇 억이에요? 그러면 단번에 5억 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 절대 안 까먹는다니까. 감 잡았죠? 미안해요. 단순히 외우는 거라서 그래요. 숫자 가지고 장난쳐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우리 자기가 영업인가 받고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자기가 사업성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까지 돈을 늘렸냐고요? 70억. 우리 자기 능력자. 자, 읽어볼게요. 5억 주고 설립했죠? 영업인가하고 등록하고 난 뒤에 6개월 내에 70억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최저 자본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5억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이 회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70억이 필요하다고. 70억 이하로 있으면 안 된다고. 최저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게 70억이라고. 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기가 5억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요. 영업인가 받고 6개월 후에 얼마까지 만들었다고요? 70억. 10배 넘게 불렸다고. 근데 여러분 왜 헷갈린 줄 알아요? 네, 이거 왜 헷갈린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3억이잖아요. 위탁이랑 기업구조조정은 여기서 50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이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50억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요. 헷갈리게 만들잖아. 그쵸? 우리 자기 10배 더 버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자기 5억으로 너는 비록 5억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 후에 얼마 만든다고? 70억. 10배로 만족하지 못한다니까, 우리 자기는. 그쵸? 건물 세워야지. 건물주 가야지.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10배 가지고 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5억으로 시작했지만 발기 설립할 때는 영업인가 받고 6개월 내에 최저 자본금이 얼마까지 성장한다고? 70억. 10배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10배 만족하면 여기 뺏긴다고. 여기다 맡겨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위탁이나 기업구조정은 발기 설립할 때 3억. 영업인가 등록 후에 6개월 내에 얼마까지 만들어야 된다고요? 50억. 이게 뭔데요? 최저 자본금. 너 이 정도는 가지고 회사 운영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우리 자기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외워두시면 이거 안 틀린다니까. 이렇게만 나와요. 숫자를 뒤집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쵸? 자, 5억과 3억 중에 우리 자기, 돈 많은 자기, 우리 자기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발기 설립 시에 몇 억이에요? 5억이죠. 그쵸? 영업인가 받고 6개월 내에 최저 자본금을 얼마까지 만든다고요? 70억. 10배에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뜻이에요. 숫자로 장난치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보다 쉽게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 나는. 맨날 교재 연구만 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자, 여러분, 현물 출자잖아요. 현물 출자. 근데 여러분, 설립할 때 얼마가 설립했어요? 5억. 위탁이랑 기업구조조정은요? 3억. 이걸로는 현물 출자 안 해준다고요. 아시겠죠? 물건 가지고 돈 안 빌려준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영업인가 등록하니까 얼마 됐어요? 얘는 자기는 70억 됐고 위탁은 50억 됐죠? 이때 가능하다고. 오케이? 이것만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현물 출자로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구 조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케이? 발기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고 영업인가 등록 후에 6개월 후에 최저 자본금을 갖추면 70억, 50억을 갖추고 나면은 현물 출자 해준다.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자산 현물 출자 해준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닌 거지. 5억, 3억 가지고 현물 출자 누가 해줘? 안 해주지. 영업인가 등록 후 6개월 후에 70억 되고 50억 됐을 때 최저 자본금 오케이, 사업 스타트. 최저 자본금 갖추고 나면은 오케이, 현물 출자 해줄게,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거 체크하셨어요? 자, 문제 풀러 갑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쯤 돼서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 반드시 1번부터 보지 마세요. 가끔 내가 필이 꽂히잖아.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운동하고 싶은 날 있고, 갑자기 이렇게 막 치킨이 땡긴 날이 있고, 갑자기 멀리 놀러 가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진정하시고 침을 뱉으면 어떡해요? 1번 말고 우리 5번을 한번 먼저 보시죠. 그게 필이 꽂힌 날이 있어요. 그럼 5번이 답일 수 있어요. 볼게요. 자, 3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래요. 29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틀린 거 고르래요. 5번 먼저 볼게요. 한번 섞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답을 먼저 본다니까. 답이 5번에 있으면 1, 2, 3, 4를 얼마나 힘들게 읽고 왔겠어. 5번은 읽다가 지쳐서 잠이 든다니까.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5번이 무슨 말이지 막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뇌가 쌩쌩할 때, 내가 문제만 읽고 아직 지문 안 읽었을 때 내가 5번 딱 넘어갈게요. 보세요.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먼저 5억 자기 3억 주신 다음에 난리 난다. 됐어. 발기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다. 왜? 5억하고 3억이니까. 그러나 영업인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최저 자본금인 70억과 50억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 볼게요. 자, 발기 설립 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최저 자본금 갖추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갖춰서 돼요. 그래서 틀린 거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문제 이렇게 풀라고요. 제발 좀. 내가 수업 시간에 할 거 다 드릴 거야. 나만 보면 돼. 근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가장 좋은 찬스이자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럼 쓰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틀렸지. 현물 출자형 설립이 가능하지 않지. 왜? 발기 설립 시 안 되니까. 맞죠? 그리고 최저 자본 갖춘 후에는 되지. 5억, 3억, 70억, 50억. 완벽한 정리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맞는 거 보러 갈게요. 1번. 자기 나왔어요. 자기. 맞죠? 그럼 쓰면 되겠네. 5억, 70억. 5억은 뭔데요? 발기 설립 시. 70억은 뭔데요? 최저 자본금. 맞죠? 읽어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설립 자본금 나왔네요. 맞죠? 발기 설립 시 얼마? 오케이. 됐어요? 2번. 위탁관리 나왔어요. 맞죠? 기업 구조조정 똑같죠? 오케이. 발기 설립 시 얼마? 3억. 최저 자본금 얼마? 50억. 맞죠? 그럼 지문 똑같다고.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나왔죠? 위탁, 기업 구조조정 나왔죠? 체크하고 설립 얼마? 3억. 맞네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틀린다고? 그럴 수는 없지. 3번.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맞네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감정평가사도 돼요? 네. 얘도 5년. 근데 부동산 관련 무슨 학위?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는 3년. 2년 빼준다고요. 왜요? 석사하느라 고생했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인회계사로 나온 적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공인회계사는 아니지. 전문용어로 CPA라고 얘기를 해요. 걔는 상관없는 거지. 여러분, 부동산 관련 자격증 몇 개 있어요? 3가지. 간평,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보. 정확하게 보죠. 그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오케이. 감정평가사, 오케이.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오케이. 공인회계사, 안 된다고. BS,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고 돈 계산하시는 분들이에요. 저기 큰 회사 가서.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나오더라니까. 그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글자가 안 보여서 틀린 거잖아.
그 실력이 아니잖아. 누군가가 와가지고 공인회계사에다 줄만 쳐줬어도 맞출 수 있었잖아. 그죠? 얘 아무 상관없는데? 이러면서. 이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동산하고. 그쵸?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회계사. 그냥 공인만 보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직원도 없어요? 없고. 지점도 없어요? 없네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떻게 틀리냐고, 시험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하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만.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래야 머릿속에 떠돌고 있고 돌고 있고 입에서 도는데 쌤 이게 문제를 풀면 안 풀려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제발. 쌤 나 이론을 다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부동산 개발론 보시죠. 네. 금융론 끝났어요. 10분 쉴게요.